제가 정리한 융합 보안은 이거예요. 융합 보안은 현재 융합 환경 하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될 보안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무선 환경에서의 보안, 무선 보안. 두 번째가 이제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안.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화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IoT 시대로 가면서 그렇죠, IoT. 그래서 클라우드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또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해지는 디바이스, 그다음 인터넷 환경, 그다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일명 IoT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 IoT 보안. 그래서 유비쿼터스 보안은 IoT 보안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oT 보안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는 제가 제 그 참조 자료를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그 참조 자료를 보고 IoT 보안을 정리하는 걸로 일단 이건 또 별도로 할게요, 제가. 과제를 통해서. 자, 어쨌든 무선 보안. 지금 이제 우리가 무선 보안하게 되면 많이 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통신 방식이 무선 프로토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와이파이, 두 번째가 LTE, 그렇죠. LTE 맞아요. 그래서 LTE,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에서 사용하는 LTE망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두 개의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취약한가요? 와이파이가 되게 취약하죠. 와이파이. 그래서 와이파이는 되게 취약한 게 우리가 지금 공공 와이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 또는 커피숍 갔을 때 와이파이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쓸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잡히면 다 쓰죠, 그냥. 잡히면. 그렇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이제는 잡히는 걸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이 퍼블릭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AP가 맞는지를 한번 의심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 AP를 누가 설치해 놓고 내 트래픽 몰래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구글이 한번 그랬죠. 구글이 본고차에다가 지네 API 딱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용하는 행위를 걔네가 모니터링 했잖아요, 한번. 그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불법 AP를 내가 불법 AP 통해서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 AP를 부르는 용어가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일명 해적 AP? 뭐라고 부르죠? 로규 AP. 로규 AP. 해적. 로규 AP. 이렇게 부르죠?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금방 말한 것처럼 퍼블릭 장소에도 쓰이지만 또 어떻죠? 기업 내부에서 쓰이죠. 기업 내부에서 무선 랜 깔아가지고 무선 와이파이 기반으로 우리 업무 시스템 접근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회사 내에서 무선 랜으로 우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AP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층에 이게 AP가 있어요. 층에 AP가 있고, 또 위층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우리 층에서 이제 무선 랜 용도로 이 AP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AP 자체의 전파 도달 반경이 되게 넓죠. 그럼 이거는 윗건물, 위층, 아래층도 다 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래층에 있는, 그렇죠? 인가받지 않는 노트북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차단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이 노트북, PC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이거를 쓰는 건 오케이인데 얘가 여기다가 AP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쓸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지금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자, 이거를 막는 거는 좀 그나마 조금 낫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SSID를 브로드캐스팅하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맥 주소를 등록해가지고 맥 인증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 웹 말고 그렇죠? 뭔가 WPA처럼 이렇게 AS 암호화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뭔가 인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비인가 노트북이 접근할 리스크는 줄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이 PC가 다른 쪽이 비인가드 AP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걸 하기 위한 솔루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암호를 안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용 무선 침입 탐 방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윕스예요. 윕스. 네. 네. 와이어리스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 얘는 전파를 막 쏴가지고 전파를 계속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 사용자가 이 허가되지 않은 AP에 접근하는 걸 막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추가적인 보안 통제 장치를 같이 구현을 해야지만 무선 랜 환경에서 기업 내에서의 무선 랜 환경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보안은 뭐 되게 많죠. 뒤에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네. 넘어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네. 네. 요건 보세요, 한번. 네. 이게 이제 무선 랜에서 보시게 되면 인증하는 거, 암호화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증하고 암호화하는 무선 랜 표준이 IEEE 802.11R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무선 랜 보안에 대한 표준을 지금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IEEE 802.11I 안에는 인증과 암호화를 하기 위한 안전한 무선 랜 보안 방식이 정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호화를 이렇게 웹 기반을 쓰지 않게 지금 하고 있죠. 네. 아까 뭐 AS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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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DLP. 자, 콘텐츠 보안 차원에서 DLP는 어떤 건지 아시죠?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네. 그래서 DLP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커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PC 자체에서 커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업 내 콘텐츠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단말단 자체에서 유출되는 경로가 뭐가 있죠? USB, 그렇죠? 외장 매체. 예. 그다음에 단말단 말고 단말에서 뭔가 정보를 밖으로 쏘아서 나가는 것도 있죠. 웹사이트 접근 또는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예.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콘텐츠를 이제 차단시키는 거예요. 콘텐츠 유출을 차단시키는 게 이 DLP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DLP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엔드포인트 DLP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매체 자체, PC에서 USB로 데이터가 이동할 때 그 데이터에 중요 정보가 있는지를 얘가 봐요. 얘가 보고 중요 정보가 있으면 얼러트를 띄워가지고 승인을 받고 오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주고 사후에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너 이거 왜 보냈어라고 이제 소명을 청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DLP는 이메일 나갈 때 네트워크 DLP가 패킷을 까봐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뭔가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민감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그렇죠? 뭐 M&A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거, 그런 약간 민감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얼러트를 띄워줘요. 이 모니터링 하는 사람한테. 그런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간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왜 나갔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유출을 예방 또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게 DLP인 거죠. 그 다음에 MDM은 다들 아시죠? MDM? MDM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 가지고서, 휴대폰 가지고서 회사에서 업무 보시는 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어떠세요? 거의 없으세요? 성원줄 찍으면 MDM이 이렇게 걸려서 그러면 그럼 할 때 보통 어떻게 회사가 폰을 나눠주는 거면 개인 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개인 폰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서 폰을 지급하는 경우는 또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또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휴대폰 갖고 오면 개인 휴대폰 가지고서 이제 회사 업무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게 보안이 중요하니까 아까 말한 MDM 솔루션을 깔아가지고 예, 회사 내 업무할 때 내가 그 봤던 자료가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게 예,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휴대폰 로그인할 때 인증을 강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향상된 인증을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휴대폰 분실했을 때 원격에서 얘를 초기화시킬 수 있게 한다거나 예, 예. 그렇게 이제 MD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휴대폰의 보안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휴대폰을 쓰는데 내 개인 휴대폰에는 내 개인 영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MDM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거에다가 가상화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예, 가상화 영역에서만 예, 회사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 영역은 예,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 영역 내에서만 관리하니까 휴대폰이 뭔가 유출되더라도 가상화 부분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 정보는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좀 더 개인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 좀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네. DRM은 뭔지 알죠? DRM. DRM? 네, DRM.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뭐, 네. 자, 스마트폰 보안 이꼴 PC 보안이다. 이게 답이에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PC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 보안하게 되면 PC에서의 보안을 다 적용시키면 돼요. 플러스 앱스토어.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네. 이건 제가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러죠. 특징. 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어떻죠? 하나의 인프라를 여러 명의 사람이 공유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 환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이 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상화로 논리적으로 일단 가상화로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간 그 인프라 자체는 여러 명이 지금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명이 같이 쓰는 환경에서의 보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각종 가용성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도 되게 어렵죠. 네. 그럼 약간 국내 국의 위치에 따른 법률 적용 문제. 그다음에 금방 말한 것처럼 물론 가상화돼서 분리되어 있지만 정말 그게 안전한가?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 그렇죠?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되게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일반 보안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해야 돼요.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때문에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더 고려한 보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통상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 호스트 OS가 이렇게 있죠. 또 여기에 이제 가상화를 관리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같은 가상 머신 모니터가 있죠. 이 안에.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게스트 OS 간의 격리를 이 VMM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안 솔루션이 어디에 있죠? 다 요 위에 있죠, 그렇죠? 다 요 위에서 보안 솔루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악성 코드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 이쪽으로. 악성 코드가. 그 악성 코드가 호스트 OS로 오게 되면 사실은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상화 환경에서의 가장 특징되는 보안 취약점이에요. 게스트 OS가 아니라
그 가상화 밑계층에 들어와서 악성 코드가 활동하게 되면 걔는 여기 위에서 감지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뭔가 호스트 OS 자체 내에서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보안 통제를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색. 근데 이게 또 암호화를 하게 되면 검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 암호화도 하면서 보안성을 높이면서 또 검색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가능한 암호화 시스템들도 필요한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만 별도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인덱스 암호화된 것들을 접근해서 서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검색 가능 암호화 시스템들도 같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데이터 마이닝 할 때 내 개인정보가 다 나와서 마이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개인정보가 최소화돼서 마이닝하는 게 좋아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마이닝 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회차 시험 문제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라이버시 보존용 마이닝 이런 거죠. 원본 데이터에다가 특정한 데이터를 약간 가감한 거죠. 넣거나 빼거나 곱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든다면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현재 연구 단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검색 가능 암호화 같은 경우도 인덱스에 검색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 키를 개인별로 자동화시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 키로 인덱스를 풀어가지고 검색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포렌식.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제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범죄에서. 그래서 우리 CSI 마이닝 보면 그 뒤에 뭐죠? 그 경찰관도 그 뒤에 써 있잖아요. 포렌식이라고. 이게 원래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범죄 흔적을 찾는 게 포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된 범죄에서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그 증거를 확보하는 포렌식이 또 중요한 거죠.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범죄, 그죠? 또 모바일 디바이스에 몰래 촬영해서 나와서 정보를 빼돌린 다음에 걔를 지웠어요. 지웠을 때 지운 데이터를 복구해서 이 사람이 범행한 거를 뭔가 자백받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복구 같은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렌식은 시험 문제가 그동안 좀 많이 나와왔었고요. 일단 기본 원칙도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었어요. 원칙. 포렌식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제, 신연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내가 수집한 정보를 복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재현성. 그다음에 빨리 대응해야 되겠죠. 신속성. 그다음에 증거를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계 과정에서 각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연계 보관 원칙. 그다음에 수집한 정보가 유변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결성. 정제, 신, 연무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포렌식에서는. 그래서 포렌식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 관점에서 침해된 경로를 파악하는 약간 사고 대응 포렌식 있죠. 그래서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그 경로를 뭔가 분석하는 사고 대응 포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몰래 데이터를 유출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집에다가 PC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SNS에 올린 다음에 그 증거를 삭제할 수 있잖아요, PC에서. 그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PC에서 올린 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PC에 있는 디스크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운 데이터를 복구해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포렌식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모바일 장치를 통한 정보 유출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포렌식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포렌식들이 지금 현재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들은 넘어갈게요. 그냥. 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일단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오늘 한 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네. 정리하게 되면, 네. 정보보안 3요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3요소. 그래서 첫 번째, 네. 위협 측면. 기무가 위협을, 네.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관물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VAT 기반의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밀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보안 기술이 뭐가 있었죠? 기밀성. 암호화, 그렇죠? 암호화. 네. 암호화가 있고, 암호화 기법이 크게, 암호화 방식이 대칭키가 있고, 비대칭키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주로 용도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거고, 비대칭키 암호화는 주로 키를 암호화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게 뭐 있었죠? 잠깐만, 해시 또는 전자 설명.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가용성 보장하기 위한 게 뭐가 있죠? 가용성은? 가용성. 재해복구센터. 그렇죠? 재해복구센터. 네. 백업. 네. 그 다음에 보안 관제.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관물기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적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네. 관리적 보안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화돼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 통제, 그다음에 적발 통제, 그다음에 저지 통제, 교정 통제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융합 환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이런 정보 보안의 위협과 대응 기술을 접목해서 IoT 환경에서 보안을 해야 된다. 근데 IoT 기반 보안은 단말이 되게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IoT 환경에 맞게 약간 적응적인 형태로 보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보안성을 높이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안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이 과거처럼 보이는 보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안, 인비저블 시큐리티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의 공유를 극대화하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뭐였죠? 그 사용자의 정보를 익명성을 추가해서 그렇죠? 익명화 기법을 적용해서 정보의 공유되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되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 정보 공유의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되려면 거기에 맞는 보안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해서 강의 마치고요. 자, 일단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